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도 IB 플랜 국내 그리고 아시아권 명문대 입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저는 이름은 박나연이고 이제 현재 SAT, TOEFL 강사 그리고 이런 명문대 입시 컨설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컨설팅 그리고 설명회 대상 분들은 우선은 명문대 특례, 이제 3년 또는 12년, 그리고 해외고 수시 전형을 희망하시는 어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포함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시아권 명문대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홍콩, 일본, 싱가폴 명문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는 일본 명문대 쪽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이제 명문대 진학을 바라는 이제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시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하면 되고 준비하는 적정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길게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무래도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선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제가 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이런 영어 특기자 전형 그리고 뭐 해외고 전형을 직접 경험해보고 합격한 사례인데, 우선 저는 사실 이중 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5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서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영어 교육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이 단순히 이중 국적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한국 학교에서 재학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가 당시에 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권 외고를 입학하게 되고, 사실 고1 1학기 때 제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저는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해외고, 미국 공립고등학교를 재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고등학교를 주니어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2년 동안 재학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외고 입시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고 입시를 하게 된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컴바인된 케이스여서 사실 저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도 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한국 대학교를 어떤 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시아권 대학교를 어떤 건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컨설팅을 받아본다거나 좀 주변에 선배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고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외고를 6개월 정도 다녔었고 해외고를 2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아예 해외고 분류가 됐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6개월을 고등학교 1학년을 외고에서 다녀서 사실 국내 GPA, 내신 성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있었고 해외고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GPA 성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외고에서의 성적이 좀 많이 낮았던 터라서, 왜냐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뛰어난 한국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국영수가 아닌 다른 과목들에선 내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제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았고 해외고를 가게 되면서 오케이, GPA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거는 좀 GPA를 집중 공략하는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 제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자마자 SAT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도착을 했었고, 미국에 가자마자 PSAT라는 연습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오케이,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한 상태로 첫 번째 PSAT 시험을 주니어 들어갈 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님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2016년도를 기점으로 뉴 SAT가 아니라 올드 SAT는 2400점 만점이었죠. 그래서 2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PSAT가 거의 뭐 한 1950점 이렇게 2000점을 넘지 못한 점수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래도 명문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SAT도 당연히 고득점이어야 되고 GPA도 깔려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봤더니 이 점수밖에 안 나와서 와, 나는 외고 갈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멘붕이 왔죠. 그래서 오케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 2달 정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보통은 저희 학생들이 SAT랑 토플 뭐 이런 어학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2달 정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거는 완전 SAT에 몰두를 해서 이 점수부터 나는 탄탄하게 깔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2달 동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그냥 뭐 14시간씩 공부하는 거는 SAT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점수로 제가 냈었던 게 2360점이었고 이거는 사실 상대평가 relative 점수로 봤을 때는 한두 문제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writing이랑 math는 만점을 깔아줬고 reading에서는 한두 문제를 틀린 최종 점수가 어떻게 보면 아이비리그 안정권이죠. 이거는 이 점수로 끝이 났고 오케이, 그러면 2달 여름방학 동안 내가 SAT 점수를 만들어 놨다. 그럼 토플은 사실 걱정이 아니에요. 웬만큼 영어를 한다 치는 학생들은 100점 이상을 넘기기가 그래도 그나마 수월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GPA를 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집중을 했던 거는 아마 많은 해외고 학생들 또는 국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GPA에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권 명문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Advanced Placement AP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AP를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니어, 시니어 2년 동안 총 9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국제고나 해외고 아이를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학기에 3개만 해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GPA는 무조건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공 계열 과목, 뭐 문과 계열 과목 다 상관없이 AP English Lit,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AP Biology, AP Calculus BC, 심지어 AP Chinese 싹 다 들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당연히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AP Psychology 이런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 2과목 빼고는 9개 중에 2과목이죠. 2과목은 4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싹 다 5점이 나온 점수로 AP, 즉 Weighted GPA도 굉장히 높게 졸업을 했어요. 4.5 만점 중에 4.38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GPA랑 SAT 점수를 저는 주니어, 시니어 때 가장 집중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미국 대학보다는 아시아에 돌아와서 그리고 특히 국내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고 해서 지금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세대학교의 UIC라는 학부가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부가 국내에서 사실 가장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UIC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성적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저는 대외 활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외 활동이 뭐가 있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스포츠, 미국이나 국제고 뭐 이런 케이스에는 뭐 varsity, 뭐 basketball, varsity, baseball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특히 미국 대학도 동시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뭐 악기라던가 이런 대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교내 또는 교외 경시대회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고 그것만 강점으로 살린다? 이러면 사실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포커스했던 거는 자소서. 물론 영미권 대학을 지원하는 것만큼 자소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랑 내가 학업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이뤘는지를 좀 엮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신, 성적, 시험 성적, 그리고 자소서 이거를 컴바인해서 저는 이제 서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총 13군데의 학교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영어 특기자 전형이 그 당시에는 좀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바로 첫 번째 소식이 연세대학교 URC 우선 선발 합격이 됐어요. 최종 합. 그러니까 바로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도 합격이 됐고 그 이후로 뭐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그냥 모든 학교들 이화여대 국제학부 싹 다 당연히 1차 서류 합격은 했고요. 면접을 봐야 되는 단계였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URC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바로 우선 선발 합격으로 최종 합 끝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너무나 분명한 게 있어요.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게 국내나 아시아권은 성적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적이란 거는 GPA 그리고 그거를 커버 칠 수 있는 게 너무나 다행히도 있어요. SAT. 그래서 아직까지 SAT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SAT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면제해도 된대, 그냥 제출 안 해도 된대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아직까지 국내 그리고 아시아권은 이게 바로 공통적인 인터내셔널 지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을 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성적을 낼 시간이 없어서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좀 보게 될 목차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아시아권 명문대 합격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표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즉 GPA, SAT 성적, TOEFL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나도 제일 좋은 대학교 가야지, 나도 도쿄대 가야지, 와세대 가야지, URC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 학생이 또는 내 이제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가장 잘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타겟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를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너무 높게 잡으면 불합격만 받는 사례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몇 가지, 특히 일본 대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GPA 관리하는 것, 제가 아까도 충분히 강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P나 IB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얼마나 중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퍼센터지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명문대, 아시아권 명문대는 이게 판가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AT, AP, TOEFL, 공인시험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오늘 좀 제가 여러 가지 꿀팁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SAT랑 TOEFL을 직접 공부하고 강의를 수년간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학생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베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자,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입 에세이를 작성할 때 제가 실제로 명문대 합격한 학생들, 제가 작성을 도왔던 학생들의 모델 에세이를 2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게 차별화를 두는 에세이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너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가장 펀딩이나 장학금 제도도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비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목차인데, 공인어학시험 고득점 어떻게 하는지 리딩, 라이팅 섹션별로 전략과 분석. 자, 매스가 빠져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매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학생이라면 만점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1550점 이상 SAT의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매스는 사실 용어들만 정리를 해두면 좀 더 수월하게 점수를 따는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플 110점 이상의 전략과 분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여기서 잠깐 또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국내 아시아권 대학 준비를 하면서 처음 토플 시험을 봤어요. 제가 처음 봤었을 때 117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118점, 마지막으로 봤을 때 12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12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게 중요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입 에세이는 뭐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 명문대를 합격한 모델 에세이는 사실 공개는 원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실제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을 했던 에세이이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당연히 어렵고요. 앞에 도입 부분만 봐도 어느 부분이 다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입 부분이랑 introductory paragraph까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그러면 진행 프로세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22년도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영어 특기자 전형은 정말 말 그대로 영어 점수로, 영어 어학 시험 점수로 간다라는 건데, 이런 영어 특기자 전형은 사실은 2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실 뭐 10년, 5년에 걸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준 추세죠. 근데 그것은 이화여대와 그리고 국민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화여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토플이나 뭐 영어 시험 같은 것을 가산점을 주고 평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케이,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는 좀 잘한다. 그러면 이 2 학교를 당연히 노려볼 만도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화여대가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나머지 특히 고려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학생 종합부 전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 수능 등급이 들어가고 또한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연세대 UIC 같은 경우에는 고대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UIC는 오로지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대학이에요. 아예 다른 학부대학, 단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또 뭐를 잘해야 되냐? SAT 같은 시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SAT로 내신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고려대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는 연세대 URC도 당연히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제 일본 명문대학교들을 보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도쿄대, 와세다, 게이오, 소피아, 오사카, 뭐 도쿄 공업대, 나고야대, 리츠메이칸, 사실 이 밑에는 조금은 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탑 이제 일본 명문대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동시 지원을 가장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난 도쿄대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대표적인 대학교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대라던가 국민대는 영어를 내가 잘한다 라고 했을 땐 정말 합격률이 높은 영어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성적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어를 잘한다? 토플 점수를 낼 수 있다? 무조건 지원 고려를 해야 되는 학교가 2군데인 거고, 그러면 동시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하지만 토플, SAT가 너무 중요해요. 일본 명문대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은 사실 한국에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 대학교에서 이거를 오케이, 너네 수능 잘 봤구나,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케이스가 없죠. 근데 SAT랑 TOEFL은 어때요? International. 전 세계적으로 만국 공통으로 다 받아주는 그 지표가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절대 2022년도에도 덜 중요해진다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좀 외람된 말이겠죠. 그래서 토플, SAT도 중요하고, 당연히 자소서, 대입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특출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포인트만 살릴 수 있는 에세이가 있다면 당연히 토플, SAT 점수를 뒷받침해주면서 합격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는 그냥 뭐 너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말하자면 요즘 들어서 뭐 외고 내신, 외고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어렵죠.
뭐 일반고 내신 상등급 이하, 그리고 뭐 수능 2.5등급 이하, 뭐 토플이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내신이 많이 낮았을 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공인어학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또는 내가 GPA가 낮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로 보완을 해야 돼요. 정말이야 이거는.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보완이 되는 점수냐, 일본 명문대를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1500점대 이상이 안정권적으로 나와주는 게 최고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550점까지도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명문대는. Yeah, maybe if you're going for Ivy League. 아이비 리그 같은 영미권 대학에서는 이 정도의 점수가 뭐 가장 합격 사례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1400점대 후반 그리고 1500점대 초반으로는 반드시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들이 가장 바쁘지만 SAT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언제다? 2달, 여름방학. 저 또한 여름방학 때 그렇게 점수를 냈었죠. 그래서 이거를 SAT로 반드시 보완을 하면 합격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문대는. 그래서 사실 기회죠. 이 시험에서 성적을 내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잠깐 봐보면 그러면 일본의 명문대 지원 시기를 저희가 1년 정도를 텀을 두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4월 입학의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제가 살짝 화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9월 입학의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4월 입학 케이스는 뭐 이제 보통 뭐 7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7월부터 10월까지 걸쳐서 접수를 하고 이제 겨울에 합격 발표가 나고, 그러면 9월 입학 케이스는 8월 달에 준비를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죠. 9월 달은 거의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수 시기가 겨울부터 시작해서 접수 시기 첫 번째, 접수 시기 두 번째, 접수 시기 세 번째 이렇게 학교마다 다 나뉘어서 합격 발표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입학을 노릴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SAT 공부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 7, 8월이 가장 바빠야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7, 8월 전에 2월 달부터는 SAT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6월 달부터는 당연히 SAT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컨설팅 프로세스상 원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7, 8월 순서대로 겨울까지 이어서 컨설팅 프로세스가 가장 스퍼트를 내는 그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아까 일본 명문대, 뭐 도쿄대 뭐 이런 식으로 대학별 정리를 한 자료들은 이제 뭐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이제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왜냐하면 전형 같은 거는 사실 정리를 해서 보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SAT나 TOEFL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따내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알맹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업로드를 하거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AT를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리딩이랑 라이팅, 자, 매스는 쉽게 얘기를 했을 때 만점을 받아야 되고 라이팅도 만점을 받아야 되는 섹션이에요. 그러면 리딩은 사실 상대적으로 만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물론 네이티브더라도 하기 어렵죠, 리딩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득점을 하냐? 이 리딩, 라이팅 섹션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800점 만점이라는 거에 가까이 가냐, 최소한 700점 이상으로 어떻게 올리냐라는 거를 잠깐 한번 봐보면, 사실 이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파트기는 한데 잠깐 빨리 넘어가 보자면, 자, 우선 지문을 읽을 때 정해진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총 52문제를 65분이라는 시간 동안 풀어야 된다는 거는 웬만큼 어릴 때부터 영어 책을 많이 읽고 속독을 했었던 학생이 아니면 거의 읽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시간이 많아요. 사실 제 학생들 중에서도 뭐 보통 한 1400점대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쌤, 저 이번에 거의 지문 한두 개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SAT를 공부할 때 타이머 아시죠? 그 조그마한 타이머. 요즘은 핸드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항상 갖춰두고 타이밍 재는 연습을 2달 내내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1900 몇 점에서 만점 가까이 가기까지 올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타이머였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저는 좀 유독 학생 때 유별나가지고 실제 SAT 시험 전에 시간 재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실제 시험 환경에서처럼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왜 예를 들면 SAT가 토요일 날 있다 항상 그러면 2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그날 시험장에 입고 갈 옷, 시험장에 쓸 필기구, 그날 아침에 먹을 음식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그대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셀프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심지어 이거는 그날 신을 신발까지 신고 그러니까 그날에 어떠한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수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에 5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SAT더라라고 하더라도 수능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아시아권 명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늘 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타이밍을 잴 때 5개의 지문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속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속독은 그냥 눈알만 굴리면서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빠르게 읽는 것보다 핵심 내용이랑 부수적인 내용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AT 강의를 할 때 항상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ABS 접근법이다라는 건데 쉽게 보면 abbreviation 이거는 약간 축약, brief notation 줄임말, symbol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감은 이렇게 smiley face를 나타낼 때도 있고 물음표 할 때도 있고 지문에 어떻게 표시하냐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에서 5분이에요. 그 5분 동안 SAT 지문을 받아서 빠르게 스키밍하면서 ABS 표기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애들이 익히면 그때부터는 1400점대는 정말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연습하는 데까지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퀵하게 ABS가 뭔지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패시지입니다. Reading passage. 자, Having trouble finishing a project on deadline. 자, 시작하자마자 주제가 보이죠? Well, put down that Red Bull. 저희가 흔히 밤샘 할 때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죠? And head over to YouTube. No joke, watching funny cat videos at work may not be such a bad thing after all. May not be such a bad thing.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 주장이다. A study.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뭐를 조사했냐면 바로 재밌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tedious task, 지루한 임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스터디의 가설. 이게 제가 실제로 테스트지를 받았을 때 정리를 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S 표기법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렇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지문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게 단 5분 내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지문은 그렇게 ABS로 읽는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좋은 게 SAT 문제는 오지선다가 아니에요. 사지선다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25%씩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아닌 오답부터 끄어냈을 때 벌써 나한테는 50%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닌 것부터 확실히 끄어내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 B, C, D가 있다. A, C 둘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잠깐 정말 퀵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방금 저희가 봤었던 그 지문인데 자, 라인 21에 natur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라인 21에 nature를 한번 가보면 여기 있죠? 이거는 애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vocab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The stressful nature of work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work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네. 근데 여기 stressful이라는 adjective도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임무, task, 우리가 하는 일들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땡땡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오케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특성 요런 게 가깝겠구나 라고 한글로 먼저 적고 아닌 거부터 지어내면 돼요. view는 뭔가 보는 것, 시각,
structure는 구조, character는 특징, 특성, description은 묘사. 자, 그럼 확실히 아닌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 구조는 아니죠. 특성에 가장 가까운 걸 보면 이거는 단순 묘사이기 때문에 50% 확률로 당연히 특성에 가까운 C, 답이 됩니다. 이렇게 오답을 끄어내는 그 과정을 몸에 익혀야지 애들이 고득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왜냐하면 쌤 진짜 52문제나 있는데 뭐 내가 오답 하나하나 다 할 새 없다. 그냥 맞아 보이는 거 그냥 고르고 지나가야 된다. 절대 1500점 넘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오답을 먼저 끄어내고 내가 내 실력에 자신이 있더라도 확신이죠. 더블 체크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ocess of elimination을 사용한다. 리딩 1500 넘는 학생들은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SAT 강의를 할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팅 부분은 제가 아까 만점이 쉽다라고 했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리딩은 어렵고 왜 라이팅 매스는 만점이 쉽냐? 한국 학생이라면 쉬워야 돼요. 쉬워요. 왜냐하면 라이팅은 정해진 유형이 15개 내지 18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유형을 익히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거적인 표현들,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빈출. 그러면 그 애들만 공략하면 그냥 라이팅은 만점에 가깝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math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만 알면 쉽고. 그러면 라이팅에서도 제가 항상 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conciseness는 간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ctive voice는 능동태. 이거는 SAT 출제자들이 너무나 중시하게 생각한다. 이게 항상 답이다라는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늘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보시면 자, 이것도 실제 동일한 2020년도 12월 달 기출에서 가지고 온 패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를 딱 보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쌤이 짧은 게 좋다 그랬지? 아싸, 이게 답. 이렇게 풀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인 거는 확실히 끄어내고 그 다음에 맞는 걸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32번 보시면 approaches, 여기서부터 whatever from the giving takes company should consider approaches and ways to increase and expand it. 자, 중요한 게 있어요. approach 방법, way 방법, increase 증가하다, expand 증가하다, 확대하다. 의미가 같은 게 지금 두 번씩 겹치죠. 그러면 안 되죠. 반복적인 걸 줄이고 간결하게 하라 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라고 골라야 되죠. 그래서 SAT는 정말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그랬어요. 간결한 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이거는 뭐 꿀팁도 아니에요. English writing에서는 간결하면 할수록 문법적인 오류도 적고 좀 더 straightforward, 단도직입적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게 형식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눈으로 뭔가 볼 수 있게 SAT 강의에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죠. 라이팅이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SAT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쌤, 제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어릴 때 책은 많이 읽었지만 지금 이 나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라이팅은 유형이 암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점수가 오르는 거죠.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디엄이랑 딕션, 단어예요. 그래서 수거적인 표현이랑 그리고 뭔가 헷갈리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깔끔하게 리스트로 정리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SAT 라이팅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SAT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SAT 강의를 할 때, 뭐 이제 컨설팅 프로세스를 하는 중에 이런 SAT 강의가 적합하다라고 추천을 해줬을 때 그 레벨을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도 섹션별로 사실 전략이 다 있어요. 11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뭐 물론 뭐 도쿄대라던가 와세다 대학교 이런 케이스에는 100점 이상이라고 지원 자격을 명시해놨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격일 뿐이잖아요. 저희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 점수 분포대를 봤을 때는 110점 이상은 당연한 거고 115점 이상이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리딩 같은 경우에는 문단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단을 읽고 풀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잘 돼야 되는 건데 SAT랑 비슷한 점이 스키밍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닝 토플 수업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게 노트 테이킹이에요. 노트 테이킹. 그래서 이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걸 다 받아 적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전치사나 접속사 같은 거는 나만의 코드로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학생들이 그걸 적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템플릿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원들 갔을 때 스피킹 뭐 달달 암기해라 이러면서 템플릿 주는 거. 근데 템플릿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템플릿을 알아야지 말이 나와요. 활용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다? 100점 못 넘기죠. 원래 얘는 너무 잘하는 네이티브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템플릿은 기본으로 알고 제가 드리는 자료 템플릿 같은 거에 맞춰서 활용하는, 응용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스피킹은 뭐 자신감, 억양, 간단하게 만들기, 시간 컨트롤하기 이런 것도 세세한 부분들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들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쉽지만 독립형, 통합형으로 나뉘었을 때는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이제 뭐 서머라이즈 하는 문법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AT랑 토플 공인 어학 시험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어떤 대외 활동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 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또 아셔야 되는 게 아시아권 명문대학교라고 했을 때 국내 대학 포함 자소서는 성적이 깔려 있는 학생이다 라는 그 전제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SAT, TOEFL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 GPA도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미권 대학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대외 활동을 이 자소서에 녹이는 게 그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대외 활동 여기 제가 이렇게 보이다시피 뭐 음악적인 어떤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 운동, 스포츠일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뭐 경시 대외 활동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사실 주관성이 있고 좀 이 학생이 어떤지 강점이 뭔지를 좀 살려주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프로젝트,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어떤 가설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시행을 했고 어느 과목과 내 어떤 전공 적합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결국엔 이것도 아카데믹, 학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대학은 학업. 얘가 정말 공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도 아카데믹한 건데 근데 쌤, 뭐 저는 사실 대외 활동도 한 것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어요.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얘가 막 전국적인 대회를 나가고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대회를 나가고 거기서 뭐 금메달을 따와야 되고 뭐 금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했었던 어떤 프로젝트, 심지어 그룹 팀 프로젝트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녹여서 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창하지 않아도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게 자소서에 녹이는 스킬이에요. 오케이? 페이크나 잘못된 내용이나 정보를 적어서 막 부정 입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외 활동 중에서는 가장 강조를 하게 될 거고, 물론 봉사, 뭐 악기, 스포츠 이런 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명문대를 합격했었던 학생의 사례인데 자, 일단 잠깐 이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personal statement라고 해서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잠깐 한번 봐볼게요. Vivid violet flowers blossom around the round face of a woman. The high defined cheekbones strutting out seem to add a bizarre look to the face. 자,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여성의 얼굴에 대한 묘사죠.
smoothly arched black eyebrows and ink black eyes from an essentially Asian feature. 굉장히 동양적인 면이 있다. Rough brush strokes. 자, 마치 뭔가 미술을 하는 것 같이. Of calligraphy remind me of the vague scent of ink during my Oriental painting class. 자, 여기서부터는 나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마치 동양 미술 시간에 배웠었던 그 그림과도 같았다. The figure seems to. 자, 그러면 이 묘사, 이 여성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냐를 이 한 문장 seems to represent my inner self.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마치 나는 문화적으로 다문화적인 사람이다. 아시안적인 정체성과 바로 서양의 문화가 섞인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실제로 이제 유학생이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뭐 이게 미국이든 아니든 뭐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사실 상관은 없겠죠. 그거는 마치 동양인의 뿌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구적인 문화 또는 외국의 문화가 섞인 그 융화된 자신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실제로 왜 그림을 썼냐? 이 학생은 아트 전공 지원하는 학생이었고 뭐 파슨스 이런 대학교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 강점이 뭐고 내 전공이랑 엮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내세웠던 거는 미술, 예술인 거죠. 그리고 그 미술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를 정말 문학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냥 I am multicultural. 나는 정말 다문화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이 그림을 묘사하면서 한 여성의 얼굴이 어떤데 마치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시작하는 인트로는 어떻게 보면 급이 다르죠. 이거를 읽는 입학 사정관들도 재미없다. 수천 개 읽다가 재미없다가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영어를 살리는 그런 특유의 능력이랑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전공을 살리는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것까지도 이렇게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정말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구나, 영어를 잘 쓰는 학생이구나를 넘어서서 스토리라인을 살리는 그런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세이를 하나 더 예시를 한번 봐보면 Learning English is like training an unruly wild wolf.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야생 늑대를 길들이는 것과도 같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학생은 실제로 미국에 조금 나이가 있는 상태로 가서 영어에 대해서 좀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에요. 뭐 ESL이라던가 English 그 보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들었었던 The exhilaration and the utter fear runs my blood cold, but at the same time gives me full satisfaction of noticing that the wolf grows more obedient. 자, 이것도 굉장히 묘사적이죠. 마치 야생 늑대를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무섭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안도를 느낀다. As time passed, I'm able to hold a complete chain of control over the wolf. Just then would I realize that I now look at the wolf in a fond way, no longer as a subject of domination. In my case, 그래서 이 길들이는 것이 내 경우에는 the language English was no different from the wild animal. 바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야생 늑대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잘을 한 게 뭐냐면 아까 모델 에세이랑 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묘사적이에요. 영어가. 그냥 A is B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살려서 묘사적으로 그걸 나타낸다라는 게 바로 점수를 딸 수 있는 특출난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실제 모델 에세이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보여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 에세이에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대외 활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그 딱딱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묘사적으로 좀 풀어서 스토리텔링처럼 쓸 수 있는지를 뭐 좀 알려드린다, 지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SAT 고득점으로 합격증을 받는 거는 아시아권 명문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게 SAT예요. SAT Reading and Writing. 그래서 이 컨설팅 프로세스가 사실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전형 자체를 걷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길만 짜준다라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 길 자체를 걸어왔고 제가 알고 있는 과목 시험 자체가 SAT랑 TOEFL이고 에세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어 영문을 전공했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직접적으로 1대1로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SAT 실력에 맞춰가지고 어떤 학습이랑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전문적인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름 방학, 즉 보통은 한 2-3달을 잡고 점수를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안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 당연히 피드백 받아서 1차, 2차, 3차, 그리고 같이 컨설턴트 분들이 첨삭을 여러 번 거쳐서 피드백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사실 너무 다양해요. 아시아권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상경, 뭐 이학, 공학 이쪽도 많죠. 융합, 자유전공 등이 있는데 이제 성향에 맞아서 배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 프로세스를 아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시기에. 그리고 당연히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하고 난 다음 정도일 수도 있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도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싹 다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까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수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러면 프로세스 전부 다 포함해서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 뭐 최소 지원 자격, 뭐 전형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PDF로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설명회 그게 나갔을 때 보셨겠지만 이제 사실 토플, IBT 모의고사 한 세트를 보기에도 사실 실제 시험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출 관련해서 응시할 수 있는 건 또 증정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